일단 미국장이 긍정적으로 잘 마감이 됐어요. 긍정적으로 잘 마감이 됐고 국내 증시의 시간의 거래도 긍정적으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월요일 날 미국은 독립기념일 휴장이 있죠. 그 휴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또 불확실성이 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염두를 해두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전체적인 이제 자료 중에서 시황부터 좀 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황 부분은 주알투 아카데미에서 좀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주알투 아카데미 내용을 전체를 다 뭐 지금 또 다시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리고요.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는 주알투 아카데미 방송을 다시 보시는 게 나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올려드리고 주알투 아카데미 방송 링크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그 기존의 시황들 자료 올려드리고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제 정세에 있어서 여러분들께 새롭게 좀 잡아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얘는 이제 방송하면 얘가 방송화면이려나? 잠시만요. 왜냐면 이제 방송화면이 있고 또 방송화면 이외의 원고가 별도로 있어요. 별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화면 이외의 원고가 좀 더 길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27일 날에도 교육을 좀 잡아드렸기 때문에 27일 날 야간 방송의 기준을 원고로 좀 드리고 빼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내용인데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주알투 아카데미에서 요 자료 부분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TV는 이제 6개월 방송을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는 박성재 TV 쪽으로 다시 진행을 해드릴 것 같아요. 주알투 아카데미 주알투 아카데미를 저기 있네 링크가 복사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주알투 아카데미의 그 링크 부분은 쭉 올려놓을 테니까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또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그 내용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주알투 아카데미하고 아카데미 이외에 또 원고 하나 더 있어요. 두 가지를 좀 드릴 거고 그리고 지표들에 대해서는 좀 더 여러분들이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다. 그 부분은 이제 매번 말씀을 드려왔고 그리고 시장 상황을 제대로 읽어야만 내 자산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아주 진짜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먼저 번에 주알투 아카데미 그 앞전에
PDF 파일하고 링크하고 그것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게 해서 시황 부분은 듀얼토 아카데미에서 끝을 내셔도 크게 이상할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듀얼토 아카데미 두 군데, 그 다음에 우리 그 공지사항에 보시면, 공지사항에 이렇게 보시면 시황이 밑에 있어요. 이렇게 이 시황을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듀얼토 아카데미, 그리고 5회 6회차, 그리고 시황 별도로 또 올려드린 거, 이렇게 보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내용 간단하게 뭐 진행을 해드리면, 보통 뭐 이 정도면은 바닥을 찍고 뭐 돌릴 그 기준에서 참 오랫동안 질질 끌었어요. 진짜 오랫동안 질질 끌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끝바닥이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분위기가 더 크죠. 그렇지만은 저는 뭐 이제 뭐 밀릴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혹자들은 뭐 명목 지수를 들어서 2000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데, 코로나19 때 명목 지수 뭐 1000포인트까지 내려왔나요? 1400포인트 대에서 반등이 나왔죠. 1500도 아니고 1000도 아니고 1400포인트, 그것도 1400도 아니고 1400포인트 대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설 쓰듯이 명목 기준 뭐 이런 거를 굳이 설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예, 안녕하세요. 어찌됐든 월요일장에 그 다소 뭐 흥분하셔도 상관없어요. 지금의 기업들의 실적 범위 수준이라면 흥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표 부분에서는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는 말 그대로 심리적인 지수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경기가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 돈 더 쓸 거냐 말 거냐, 이 정도 범위인데, 그래도 굉장히 뭐 지금으로서는 중요시 놓고 보죠. 그 소비자 신뢰 지수 같은 경우에 별이 3개입니다. 굉장히 이제 뭐 중요한 물가에 대한 금리 정책에 있어서의 중요한 그런 뭐 지표 중에 하나인데, 98.7이면은요 100을 하회하는 거는 경기 둔화를 우려하는데, 그 100을 하회했을 때의 경기 둔화 우려의 기준이 뭐 예를 들어서 실질 지표가 그렇게 나오면은 문제돼요. 근데 얘는 이제 지표긴 지표지만은 말 그대로 심리 지표라는 거죠. 어떨 것 같아라고 물어본 심리 지표. 그럼 100 이하이면 무조건 안 좋은 거냐? 100을 기준으로 이제 100 위에 있어야 되는데, 그게 경기 확장 국면. 100 미만이면 무조건 안 좋은 거냐? 그리고 100 이상이면 무조건 좋은 거냐? 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100 미만일 때, 그러니까 코로나19 터지고 나서의 흐름인데요. 100에서 이제 그 하회돼 있을 때가 이 정도 범위였거든요. 근데 이때는 시장이 V자형 폭등이 나올 때 이렇게 연출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좀 불안정하고 불확실성이 있을 때 기준에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가 없다. 그리고 오히려 100 이하로 내려오면은 수요에 의한 물가 상승이었는데, 그 수요에 의한 물가 상승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물가가 좀 잡히는 거야.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 있어?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빠르게 넘길게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뭐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정도로 바뀌려면은 이렇게 코로나19 때 순간적으로 그죠? 순간적으로 이렇게 실업수당을 이렇게까지 청구를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그런 그 경기 침체의 흐름이 형성돼 있지는 않다라는 거고,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한 그 물가 지수예요. PC 보통 이제 PC라고 짧게 불러요. PC 디플레이터라고도 하는데 PC 개인 소비 지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국내 소비 물가의 전체 평균 상승도에 대한 미국 전역의 지표. 얼마큼 그 물가가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상승했나 뭐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기준에 여기도 똑같이 근원과 일반이 있습니다. 근원이라는 건 아시다시피 이젠 배워서 아시죠. 그래서 근원에는 에너지와 식품을 뺍니다. 예? 그래서 이걸 봐요, 사실은. 뭐 윤정도 주장이 아니고 여기 지표 보시면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그것도 연 단위가 아니라 전월 대비. 전월 대비. 아니 전년 대비해서는 물가가 내려오는 경우가 아주 극히 드문 거죠. 계속 올라가죠. 어? 결론적으로 지금 요 부분의 흐름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은 이제 개인 소비 지출에 대해서 전월 대비해서 놓고 봐야 되는데 사실 전월 대비로 보지 않고 전년 대비로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근데 전년 대비로 봤는데 얘가 왜 문제냐라고 했을 때, 아니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서 이제 그 에너지를 포함한 부분인데 뭐 여기서부터 계속 올라가 있었잖아요. 계속. 계속. 지금 이거를 연 단위로 안 자르고 우리 직원분들이 조금 잘못 잘라놓은 건가? 21년. 예. 뭐 어찌됐건 21년부터 해서 이렇게 쭉 올라왔단 말이에요. 21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월 단위로 이제 계속 이렇게 끊어놨네요. 그렇게 해서 21년의 기준에 여기까지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어떤 기준이? 그러니까 21년 들어서서 물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있으니까 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금리 테이퍼링을 진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2023년까지는 금리 인상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제가 이제 2022년 정도에 금리 인상을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라는 표현을 방송에서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금리 인상을 할 만큼 경기가 그만큼 살아나 있으면 좋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경기도 살아났고 사실은 경기도 살아났고 그다음에 그다음 문제가 이제 경기가 살아나고 수요도 증가하면서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경기가 살아났으니까 돈을 많이 쓰겠죠. 응? 그 경기 살아난 게 이제 돈을 뿌려서 또 살아난 거니까. 그렇게 해서 물가 올라올 때 연준에서는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 PC 쪽의 기준에 근원 쪽을 놓고 보는 거예요. 근원 쪽을 놓고 보면서 이제 전년 대비로 놓고 봅니다. 그래서 3% 기준은 무난하다라고 표현을 했던 게 이겁니다. 얘는 이제 에너지까지 포함한 거고 좀 이따 이제 근원을 보여드릴게요. 어찌됐든 얘든 근원이든 2021년도에 다 올라갔고 2022년도가 여기란 말이에요. 이게 금리 인상할 거니 우크라이나 사태 진행돼. 그리고 나서 더 오른 건 요만큼뿐이 한데요. 사실은 그 앞전에다 이만큼 있었지. 이만큼 있을 때 다 랠리가 나왔잖아요. 그 이제 와서 뭐 대단한 뭐가 변화가 된 것처럼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뿐이죠. 이미 움직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게 결론적으로 왜 이번에 금리를 내렸는데 급격히 안 잡히냐라는 논리예요. 금리를 올렸는데 왜 급격히 안 잡혔냐. 그럼 이제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뭡니까? 그들이 이제 증산이든 감산이든 여러 가지 기준에서 설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300만 배럴을 수출을 했는데 그걸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동에서 대략적으로 한 증산한 게 70만 배럴 정도 예를 들면 모자르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급격히 올랐냐라고 했을 때 아니에요. 급격히 오른 거는 한 2주 정도 급격히 올랐다가 꼬리 달고 다 내려왔고 앞전에 3거래일 동안의 평균 상승률에도 전혀 못 미칩니다. 절반에도 못 미쳐요. 그런데 금리를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는데도 안 떨어지는 유가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 의한 것과 중동 국가들 입장에서는 아니 미국이 뭐 8.6%의 물가 상승률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뭐 유가가 과거 대비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유가를 형성하고 있느냐? 그렇지도 않죠. 아니 2007년도에도 100불이었는데
지금 돈 뿌려 화폐 가치가 완전히 회수되고 물가가 8.6% 올라왔다며. 그것도 작년 대비해서 또 42년 대비 가파른 상승률. 유가는 제자리 사실은. 다만 이제 왜 물가를 금리를 올렸는데 급격히 안 내려오냐인데 그것도 명확히 따지면 이게 3월입니다. 이게 3월이에요 이게. 그리고 4월이고요. 5월입니다. 이제 금리 내린 거에 대해서 6월치, 7월치를 봐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3월, 5월 그리고 6월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금리를 올렸을 때 결과를 봐야지. 얘는 이제 한 달 전께 나온단 말이에요. 한 달 전께. 그러니까 어찌됐건 요 흐름인데 근원으로 따지게 되면은 잡혀 있어요. 전월 대비해서도.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리고 보시면은 근원 개인 소비 지출 전년 대비로 나옵니다.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얘는 따지고 보면 사실 그 3%대는 방어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여기였다가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면서 이제 좀 가파르게 올라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정점을 넘겼느냐라고 했을 때 넘겼다라는 거죠. 넘겼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지금 이게 이제 6월 30일 발표된 게 5월 거예요. 그러니까 5월에 이제 금리를 올리자마자 뭐 급격하게 밀고 내려왔으면 좋은데 왜 그러지 않았느냐를 이제 그 유가 쪽을 보는 일반 쪽을 같이 다 놓고 본 기준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잘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전체가 21년 이후에. 그래서 3% 왜 이렇게 됐어요? 여기서 왜 이렇게 됐냐고. 막말로 대통령이 돈 뿌렸잖아. 당선됐다고. 선거 공약 2조 달러인가를 뿌렸잖아요. 의회 승인 받아가지고. 그러니 금리 인상을 할 수가 있냐? 못하죠. 테이퍼링 강하게 못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테이퍼링 단행하고 물가를 잡는 과정 속에서 우크라이나 분위기도 안 좋았고 실제 이제 발발된 게 1월의 기준이고요. 그러고 나서 정점 찍고 이제 금리 올리고 나서 안정화가 됐는데 그걸 왜 안정화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유가도 주봉에서 보세요. 2주간 변동성이 있었을 뿐이지. 예? 특히 로그 차트로 보시면 3개월 동안에 움직였던 그 유가의 흐름, 이 흐름 대비 3개월 동안에 제 유가 지금 종가 기준 따지면 요만큼인 거예요. 요 두께가 50%도 안 올랐어요. 똑같은 3, 4개월 동안에 4, 5개월 동안에 안 올라왔어. 안 올라왔는데 왜 금리 올렸는데 안 내려오냐. 그 억지를 쓰는 거지. 그 억지지. 러시아가 300만 배럴을 감산을 했는데 그거 몰랐어요? 우리가 몰랐냐고. 1분기, 2분기에 몰랐어. 지금 3분기인데. 이제 와서 왜 호들갑이야. 그러니까 손실이 나니까. 예를 들면 뭐 공부 안 해가지고 대학 떨어지니까 그때 돼서 그냥 호들갑을 떨고 공부하고 싶고 공부한다 생각하고 아니라는 거지. 그러지 말라는 거지. 그러시지 마세요. 이제 와서. 10년물 국채금리도 이렇게 되면 문제가 돼요. 그럼 경기 침체가 온다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금리 이때 인하기죠. 인하기. 금리 인하 때. 안 내려오잖아요. 물론 금리를 올리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채권 금리가 올라오는 게 당연한 건데 경기가 침체된다 둔화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꺾입니다. 근데 그러지 않잖아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이제 역대적으로 이런 흐름을 처음 봤다라고 자꾸 표현하는 이유가 하락률, 등락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하락률 1위, 2위야. 그것도 격차가 커. 왜 밀렸니를 고민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윤정도가 말씀드린 게 지정학적 리스크예요. 이거 얘기하면 또 우크라이나 얘기하고 앉아있다고 또 아니라 그랬잖아. 북한과의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지금 미국의 IT주들의 PER은 20배가 넘어요 다. 평균적으로. 우리나라는요. 삼성전자 8배고 하이닉스가 5배예요. 참나. DB하이텍 4배까지 밀렸나 지금? 두 번째는요. 미국과
중국과의 신냉전 체제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우리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데 우리가 정책적으로 정정불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정정불안이라는 거는 뭐냐면 정치적인 또 특히 이제 정책적인이죠. 정책적인 정부의 정책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정부의 정책을 뭐 정치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중국과의 관계를 지금 참 애매하게 보수 입장에서는 진보는요 좀 유하게 갑니다. 그죠? 진보는. 근데 보수층은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그래서 솔직히 대중 인기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반반이 나와요. 투표를 하면. 그러니까 미국은 보수가 공화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 맨날 전쟁이나 하고 트럼프 대통령 나쁜 사람처럼 보이잖아. 글로벌 시장에서는 아니야. 자국의 이 이익을 위해서 보수적인 정책을 피는 거죠. 자기가 총대를 메고 그분들이 나쁜 사람들이겠어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지. 응?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에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가 굉장히 큽니다. 북한의 핵실험 이 부분이 이제 계속 있었던 내용이지만 보수와의 기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권이 이제 보수 강경 대응이 불확실성 이거는 뭐 주식시장에 조금 억눌림이 있을 뿐이지 전체 국민적으로 따졌을 때 뭐 반반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사실은 약간의 진보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북한을 그냥 우리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 그게 다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신문을 보면 보수 신문은 미국과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하면 북미 정상회담이라고 쓰는 곳이 있고 미북 정상회담이라고 쓰는 곳이 있는데 보수 쪽에서는 미북이라고 써요. 그리고 그거를 제가 친구하고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당연히 북미라고 써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연고전이면은 연세대 다니시는 분들이 연고전이라 그러고 고연전이면 고대 다니시는 분들이 고연전 하는데 물론 그거를 아예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내가 앞에 나오잖아요. 한일전이라고 그러지 일한전이라고 그러진 않잖아, 솔직히. 응?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미북 정상회담이냐 아니면 북미 정상회담이냐는 극명하게 엇갈리더라고요. 몰랐는데 아예 관심 없는 분들도 많고 그게 어때서 이러는 분도 있고 또 저는 당연히 북미인 줄 알았는데 조선일보나 이런 보수 쪽은 미북이라고 써놓더라고요. 뭐 그게 뭐 나쁘다 좋다라고 그건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제 생각에는 저는 그냥 그러니까 약간의 진보인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북한의 핵실험 예정에 대해서 예정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은 강경 대응이죠. 현 정부 강경 대응에 대한 불확실성. 그 부분이 주식시장에서는 이게 왜 유하게 대하지 않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는데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반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투표할 때 보면 반반 나오겠죠. 그래서 보수가 이길 때도 있고 진보가 이길 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 체제 이렇게 동그라미 쳐놨는데 물음표를 이건 전 글로벌 시장에서는 아니에요. 글로벌 시장이 아닌 그쪽의 기준이 아닌 우리나라의 기준이 된 거죠. 나토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야 너 한국 어떻게 할 거야? 너 미국하고 그냥 끝내 그렇게 잘 해볼 거야 그냥 우리 중국하고는 등 돌리고 이런 부분도 있는 거고 또 미국도 압박을 하고 자꾸 그래 중간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거지. 근데 거기에 이제 또 우리 정부가
좀 뭐 여러 가지 의견인데 제가 볼 때도 약간 섣부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뭐 대놓고 앞으로 원전이나 이런 부분을 육성하려고 유럽 쪽하고 이제 우리가 친분을 맺고 새로운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정부가 다 같이 뭐 죽자가 아니라 새로운 곳을 개척하자 중국의 의존도를 조금 줄이자 이런 뉘앙스일 텐데 뭐 언론도 그렇고 좀 강하게 나왔죠. 전달 체제도 강하게 나왔고 그러니까 중국과 뭐 안 할 거야. 중국이 그럴 일도 없다라고 판단을 하긴 하지만 야 이것들 봐라 응? 예전에 뭐 요수소 사태 이런 것처럼 야 이거 2차 전지고 뭐고 원재료 부분에 원자재 부분 수출 금지시켜버려 한국한테 이것들이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그것도 불편하다는 거지. 가끔 저는 그 생각도 가끔 해봤어요. 아니 우리가 꼭 미국하고 놀아야 되나? 중국하고 놀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 응? 아니 왜 중국하고 놀면 안 돼? 뭐 문제 있는 거 있나? 그러니까 단순하게 깊이 있게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또 따지면은 뭐 밤을 새워도 못 다 나누겠죠 이 의견을. 근데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 거기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수출입 동향. 근데 저 첫 번째 기준은 이제 서서히 조금씩 잊혀져 갈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서는 그리고 이제 핵실험을 해도 짧고 굵게 끝날 겁니다. 그 충격 여파는 역대적으로 그래 왔어요. 경험칙상. 그리고 뭐 그렇잖아. 이번만은 달라. 이번만은 큰일 났어. 그렇게 된다면 아니 전체 금융시장이 다 마비예요. 금융시장만 마비인가? 윤정두가 다시 군대 윤정두 씨도 군대 의소요 할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무슨 뭐 주식시장만 문제가 돼. 저 핵실험이 진짜 큰 문제로 불거지게 된다면. 그래서 그거는 굵고 짧게 끝납니다. 사실 시장 충격 여파는. 그리고 제자리로 와요. 큰 문제는 아니야. 저거는 사실은 아플 뿐이지. 두 번째 기준에서 이제 신냉전 체제까지 표현을 하려는 기준인데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는 신냉전 체제는 아닌데 우리나라가 중간에 껴서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비교죠.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거죠. 이게 이제 버거운데 그걸 너무 강하게 좀 표출을 하고 있어서 그 부담 요인.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수출입 동향인데 3개년도 연속 대규모 3개월 연속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3개월 연속 대규모 무역 경상수지 적자. 무역 적자라고 해놓을게요. 그래야 쉽게 알아들으시죠. 수출입 동향. 그렇게 해서 수출입 동향의 3개월 연속 대규모 무역 적자. 요게 우리나라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 이유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세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도 그 지표 보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20일까지예요. 통계청 보면은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다 나오는 내용인데 20일까지인데 일단은 노출돼 있었잖아요. 수입 물가가 안 좋다라는 거. 그래서 전체 품목에서 지금 통계청이나 이런 쪽 가셔서 보셔도 되는데 뭐 예를 들면은 그냥 뭐 검색해서 보셔도 되죠. 수출입 동향 쓸까요? 금방 나와요. 그리고 잘 써놨어요 기자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좀 해석을 할 수 있느냐 이제 그 기준인 거죠. 그 기준. 이렇게 해서 그거 보시면 이렇게 최신순 해가지고 최악의 지금 뭐 3개월 연속 수출이 악화된 거는 이제 그 2008년도 뭐 그 기준 이후에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규모 기준에서 이제 뭐 역대적으로 사상 최대치의 무역 적자가 형성됐다. 물가 오른 건 생각 안 해? 물가 오른 거. 전체 물가가 올라서 금액 기준으로 더 커져 있는 부분. 금액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1,000만 원 올랐어요. 여러분 옛날에 1,0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하겠지만은
지금에 1,000만 원 올랐어요.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내용 아니에요. 뭐 그 1,000만 원 오른 걸 뭐라고 얘기를 해. 그런 기준이 되는데 나중에 뭐 포털에서 한번 찾아서 보세요. 제가 한번 올려드릴까 했는데 그냥 올려드리면은 이해를 좀 못하셔서 걱정하실까봐 안 올려드렸는데 일단은 여기 이런데 보시면 대형사가 써놓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그 내용을 읽으시기가. 그래서 대형사 뭐 국민일보에서도 저 표가 나와 있으니까 뭐 국민일보를 보시든가 또 나머지 또 대형사들 아주 길고 자세하게 써놓은 대형사들이 많아요. 그 내용들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문제 기준으로 형성될 거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지금 그 나와 있는 코멘트들은 뭐 의견들은 전부 굉장한 부정적인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하나 그 업종별로 들여다놓고 봤을 때는 일단은 상반기에 어찌됐건 수출 동향도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수입의 유가하고 원재료 비용 뭐 아시다시피 밀값이나 이런 부분 그게 올랐다는 거죠. 그게 크게 올랐는데 그게 안정화가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서서히 이제 뭐 안정화가 될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두죠. 피크를 쳤다. 정점에 달했다. 그리고 물가가 오른 만큼의 수출이 증가한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수요의 감소에 의한 안정화 부분도 일부 형성돼 있다.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일단은 그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게 더 팩트 요것도 좀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 기사를 이제 봤는데 쭉 찾아보다가 이건데 기사를 보시지 마시고 나중에는 산업통상자원부나 통계청 들어가서 보시면 다 나오거든요. 또 이 보도 자료 이런 거 있죠. 요게 보도 자료에 나와요. 이게 나와요. 나오고 제가 요쪽 기사 아니겠고 다른 쪽 기사를 봤구나. 어찌 됐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품목별로도 놓고 보셔야 되는데 반도체도 여전히 증가했어요. 수출 부분이 주력 종목 이런 것도 다 나오네요. 그래서 기사거리들을 하나씩 더 올려드릴 테니까 그 기사 내용들 차분하게 보세요. 그래서 국내 증시만 유독 또 이제 약했던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 이제 뭐 정정 불안이죠. 지정학적 리스크의 기준도 결국은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인 거죠.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의 기준점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런 내용들 다시금 더 정리해서 또 여러분들께 기준을 잡아 드릴 겁니다.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시황 부분은 일본이 가장 안 빠졌어요. 보시면 그래서 요 내용들 그 이유들 아까 올려드린 영상 보시면 다 나와요. 일본이 엔화가 허벌나게 약세를 떴는데 시장은 일본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안 빠졌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일단 이 얘기는 좀 복잡해지는 얘기인데 지수 환산 범위가 달러의 기준으로 잡히다 보니까 일본은 엄청난 엔화 약세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로 인식이 잡혀요. 달러 기준으로 시가총액을 평가한다면. 그리고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일본이 또 우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야 일본 거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유튜브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까지는 일단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일본의 이제 엔화의 기준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 1,300원 때문에 뭐 외국인이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쭉 이 부분 넘기고요. 외국인들이 지분이 이렇게 폭증을 해도 이렇게 지분이 폭증해도 시장 어때서요? 폭락을 했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산다고 오르는 게 아닙니다. 또 외국인이 이때 55조를 팔았어요. 폭등이죠. 외국인이 판다고 폭락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환율을 그냥 갖다 놓고 갖다 붙이면서 환율이 저러니까 외국인이 판다. 외국인이 파니까 지수가 밀린다. 이 거짓말쟁이들. 외국인들은 그 전부터 팔고 있었어. 그냥 막 그냥. 지금만 파는 게 아니라 원래 역대적으로 계속 팔고 있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한 부분도 이것도 저는 우려인 거지 지금 확산돼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둔화인 거지 침체는 아니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3천 그러니까 9월까지 3천
7월 달에 2,700에서 2,800 급격한 반등 탄력을 들여다본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지표만 올려드리니까 부정적인 내용인지 알고들 계실 텐데 아니에요. 다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결론은 좀 긍정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자. 그래서 빠르게 이 삼성전자 부분 그리고 뭐 기아 부분 이런 거 말씀드릴 텐데 그것도 뭐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짧고 굵게 말씀드릴 거고요. 내일 당장 들여다보셔야 될 종목군 기준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7월 4일자에 방송에서 기준 잡아서 내보내 드린 게 아마 이걸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종목군들 다 들여다보시는 게 옳고요. 저거 다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께는 일단은 이렇게 잡아드릴게요. 뭘 잡아드리냐면 잘 보시면 무료방에 이렇게 눌러보시면요. 요 위에 다 있어요. 이렇게 뭐가 있냐면 한국항공우주도 이렇게 있고 그러면 이제 한국항공우주에 PDF 파일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PDF 파일 그렇게 보시고 그 한국항공우주 동영상 보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뭐 들여다 봅시다. 한국항공우주 PDF 파일 항상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은 방송을 일찍 끝낼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 유료 회원님들도 이렇게 한국항공우주 꼭 보셔야 되는 거고요. 정책적인 그 기준에 수에 매집 뭐 상상을 초월하게 매집이 돼 있죠. 지금 한국항공우주 보시면 이쪽에 돼 있으려나? 기아부터 또 볼까요? 기아 뭐 상상을 초월합니다. 기아도 뭐 얘기하면 끝이 없으니까 이걸로만 보세요. PER이 하단부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PER이 하단부에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하단부에 놓여져 있다라는 건 뭔 얘기냐면은 그 기아의 지금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상당한 저평가로, 물론 이제 PBR은 뭐 그럭저럭의 위치라고 한다면 기아 같은 경우에 지금 뭐 흐름이 굉장히 하단부에 놓여져 있는 위치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보셔야 돼. 여기서 보시면은 기아도 여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기아도 기아 어디 있니? 여기 있네. 기아 보셔야죠. 그리고 이제 방송 얼마 안 할 거예요. 5분 내로 끝낼 거예요. 기아. 그 다음에 방송에서 현대차를 이제 뭐 같이 봐야 되겠죠. 현대차도 그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또 설정하시고, 한국항공우주 여기 나와 있죠. 한국항공우주는 저평가는 아닙니다. 정책적인 종목이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굉장히 긍정적인 위치에 놓여져 있어요. 근데 이제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는 매집이 윤정도 말만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모든 기술적 분석이 긍정적인데 매집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금액 기준에 많은 매집이 돼 있고요. 현대글로비스는 블록딜이라 뺍니다. 그래서 6월 30일 그리고 7월 1일까지 포함했을 때 3위 매집률 1위.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놓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항공우주도 이제 그 자료하고 다 올려드렸는데 어찌 됐건 여러분들이 요 그 매집 자료나 이런 부분들 장중에 방송에 또 올려드릴 테니까 이 14% 매집이에요. 14%꼭 들여다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알토에서는 이제 설명을 못 드렸는데 OCI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OCI 편입의 기준 설정해야죠. 지금 11만 3천 원에서부터 이 OCI 같은 경우에는 불기둥 마스터님이 올려드렸죠. OCI를 11만 3천 원에. 그래서 OCI 부분도 자료 보시면은
뭐 한국항공우주의 문자 매매사에 뭐 만만치가 않고요. 압박링 같으신 경우는 뭐 OCI로 뭐 엄청난 수익범위를 계속 가져가셨죠. 여기가 OCI인데 또 넘깁니다. 넘기고 OCI에 지금 그 PDF 파일 드렸으니까 그거 하고 동영상 정보 보시고, 그리고 이 OCI 부분도 일단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OCI가 그 보합으로 끝났나요? 금요일날? 주간 단위면 엄청났죠. 14만원대 후반까지 쭉. 그래서 OCI 영상 없으면 이렇게 백을 옆으로 돌려보시면 이렇게 다 나와있죠. 28일 10시 것까지. 그래서 OCI. 그리고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상한가 수준까지 올라왔다가 거기서 꼬리 달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뭐 전량 차익 실현이 돼 있으셔야 되는 게 옳죠. 현대약품 같은 경우 그렇게 해서 뭐 현대약품, 그리고 현대약품은 교육 내용 아마 올려드렸을 거고, 이것도 동영상 편집해서 월요일날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하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부분도 올려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삼성 엔지니어링도 여러분들이 23일 날, 지난달 23일 날 말도 안 되게 미끄러져 내려갔었거든요. 그때 기준을 좀 이제 잡아서 보셨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 조정이 깊어졌던 게 23일 날 2만 원을 장중에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 삼성 엔지니어링도 이제 그 올려놔 드렸는데, PDF 파일 드렸는데, 여기 마찬가지예요. 삼성 엔지니어링의 매집도 상상을 초월해요. 그 매집의 이유는 별게 없습니다. 그 중동 쪽에 지금 유가 강세잖아요. 그것에 대한 화공 분야에 대한 수주, 그러니까 그쪽에 프로젝트 멈춰있던 거나 신규 프로젝트 같은 경우를 새롭게 발주하고 멈춰있던 거를 재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기준, 그 다음에 삼성전자와 삼성 SDI의 시설 투자 확대, 뭐 이런 부분들, 그죠? 그리고 LG화학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부분도 꼭 보셔야 돼요. LG화학,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부분은 차트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으니까 링크만 찾아서 드릴 텐데, 링크 어디서 보시면 되냐면 그 링크 올려드리고도 주가가 일부 더 빠지기도 했어요.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옳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밤을 새서라도 오늘 링크 2배속, 뭐 3배속 이렇게 해서라도 보세요. 보시고 여러분들의 자산을 지키실 생각을 먼저 하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현대 로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 자료들 원래는 여러분들이 다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23일 이후에 더 미끄러진 부분들도 있지만 자신감 갖고 대처해야 된다라는 거. 지금 시장의 기준은 그렇게 해서 마지막 이제 그 종목 내일장 공략주까지 올려드렸고,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시장을 이겨내고, 어차피 제가 지난 방송에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이 빚내서 주식하는 거 아니죠. 집 팔아서 하시는 분들, 건물 팔아서 하시는 분들, 채권 혹은 뭐 금딱지, 상품 이런 거 팔아서 하시는 분들 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가지고 가시는 주식이라 그러면은 남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해요. 야, 이럴 때 바보들아. ETF 상품이 얼마나 좋은데. ETF 옛날부터 있었어. 최근에 히트를 친 거예요. 아주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ETF는. 박현주 펀드 같은 게 다 ETF지 뭐. 예전에 모르시죠? 박현주 펀드라고 그 상장 주식에 있었어요. 박현주 펀드, 미래에셋 박현주 펀드 이런 식으로. 결론적으로 이제
그 ETF 상품의 인버스 같은 거 시장의 하락을 예측하겠다 그걸로 해지한다. 에이 그거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6개월에서 1년 안에 세상에서 주식시장에서 떠나게 돼요. 파생의 그 근원이 돼버리죠. 내가 매도를 할 수 있어? 대차를 할 수 있어? 지금 증권사에서들 연락이 많이 와요. 증권사에서도. 그래서 CFD 상품 같은 경우에 마케팅 좀 같이 하자. 이런 식으로. 근데 일단은 어찌됐든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해 찾아오세요.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시고 거기 공식 홈페이지 있으니까 찾아오시면 이렇게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 또 교육 강의 진행하고 있고 또 불기둥 마스터 진행되고 있고 혼자 하신다 생각하지 마시고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라면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해서 같이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배분들처럼 어려운 장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력주부터 채워두고 그리고 변동성 매매 기준 아시겠죠? 그렇게 하십시오. 나는 1등이다. 나는 시장에서 1등으로 살아남을 거다 하시는 분들 1111 한번 가시죠. 1111 채팅방에 1111 한번 가겠습니다.